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 법원에 실제 제출된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요, 그 채무자분 성함이나 사건 번호, 또 예전에 근무하셨거나 운영했던 회사 이름 같은 건 전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점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는 사실 한 개인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의 과정과 그 배경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단순히 파산했다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어땠는지, 또 법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생생하게 따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료를 통해서 개인 파산이나 또 회생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보고서에 나온 이분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보죠. 1960년생 남성분이시고요. 현재 나이가 만 65세. 네, 만 65세. 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시고 현재 직업은 무직 상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월 소득은 105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 105만 원. 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주거 이력인데요. 2011년부터 한 10년 이상은 여동생분이나 아니면 다른 지인집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거주를 하셨더라고요. 아, 오랫동안 도움을 받으셨네요. 네. 그러다가 작년 2023년부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임차주택으로 옮기셨어요. 네, 그 변화가 사실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가족이나 지인 도움에 기대시다가 결국에는 월세 부담까지 안게 되신 거잖아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좀 한계에 다다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1998년에 협의 이혼을 하셨고 자녀가 한 명 있긴 한데 현재는 연락 안 하고 따로 살고 있고 부양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럼 이분이 어떻게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 특히 직업 이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분 직업 이력을 보면요. 1983년부터 1997년까지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되죠. 한 회사에서 쭉 근무를 하셨어요. 네, 꽤 오래 근무하셨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나와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본인이 직접 회사를 차려서 유통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아, 직접 사업을? 네. 근데 이 사업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보고서에도 보면 2008년 9월쯤에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서 부채만 남기고 사업을 그만두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이게 파탄의 시작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업 실패가 큰 원인이었군요. 그렇죠. 보고서에서도 그 사업 실패를 첫 번째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대출 이자 같은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고 또 실직 상태도 이어졌고요. 아, 여러 가지가 겹쳤네요. 네, 심지어 그 와중에 사기 피해까지 입으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채가 뭐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불어난 거죠.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최근에 건강이 크게 안 좋아지셨어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상 근로능력까지 상실하게 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걸로 보입니다. 복합적인 거죠, 결국. 네, 사업 실패, 부채 부담, 건강 악화까지 정말 여러 요인이 작용했군요. 그럼 현재 재정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빚이 총 얼마고 또 가진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총 채무액, 그러니까 빚은 약 2억 9,431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3억에 가깝죠. 2억 9,400. 와, 금액이 상당하네요. 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채권자가 딱 한 곳이에요. 유동화 전문 회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동화 전문 회사요? 그게 어떤 곳이죠? 아, 보통 이제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던 부실채권, 그러니까 받기 어려워진 빚을 사들여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추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아마 이분의 사업 관련 대출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빚은 거의 3억인데 그럼 반대로 가진 재산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재산은 정말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채무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요.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 그 해약 환급금이 약 72만 원 정도 있고요. 72만 원이요? 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집의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다 합쳐도 1,072만 원 정도죠. 아, 그럼 1,072만 원.
빚에 비하면 정말 네, 그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1072만 원이라는 재산이 전부 압류금지 재산 범위 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압류금지 재산이요? 네,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산은 채권자들이 함부로 압류하거나 가져갈 수 없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액 임차보증금이나 보험 해약 환급금 중 일부 같은 것들이죠. 아, 그렇군요.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재산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파산관제인이 지난 5년 동안 이분이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은 없는지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특별히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부모님은 두 분 다 이미 돌아가셨고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고요. 정말 상황이 안 좋으시네요. 그럼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파산관제인, 그러니까 법원에서 선임해서 이분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의견을 내는 전문가잖아요. 그분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네, 파산관제인의 의견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선 이분의 월 소득이 아까 10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105만 원. 그런데 총 빚은 약 2억 9천만 원이 넘고요. 이걸 비교해보면 누가 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지급 불능 상태라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지급불능.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진 재산 1,072만 원이 전부 압류금지 재산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설령 파산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고 해도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돈이 전혀 없다고 본 거죠. 아, 배당할 재산이 없다. 네. 심지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 예를 들면 송달료나 관제인 보수 같은 것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파산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파산 폐지요. 그건 뭔가요? 절차를 그냥 없애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절차를 더 진행해봤자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이익도 없고 비용만 드니 여기서 그냥 절차를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익이 없다는 거죠. 아, 그럼 절차는 끝나지만 빚은 그대로 남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면책에 대한 의견이에요. 파산 폐지 의견과 동시에 관제인은 이분에게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면책이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요? 네, 맞습니다. 법에서는 몇 가지 면책 불허가 사유를 정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도박이나 과소비 같은 낭비가 아주 심했다거나 법원에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불성실한 경우엔 면책을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니 그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분의 빚을 탕감해주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즉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채권자인 그 유동화 전문 회사 측에서도 이 면책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정말 갚을 능력도 없고 나눠줄 재산도 거의 없고 또 절차상으로도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니 파산 절차는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 대신 빚은 탕감, 면책해서 새 출발의 기회를 주자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사업 실패나 건강 악화 같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한계에 몰린 개인에게 우리 법률 시스템이 제공하는 마지막 안전망 같은 역할인 셈이죠. 파산 관제인의 보고서는 바로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고요. 네, 이 사례를 보니까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하지 않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면 정말 재기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면책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관제인이 그렇게 판단한 거죠. 오늘 저희가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를 통해서 그 시작부터 파산 관제인의 최종 의견까지 좀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개인 파산 절차가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이런 점들을 중요하게 보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법률 용어가 좀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보고서는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고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단순히 그 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너머에 아마 그 답이 각자의 생각 속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